안녕하세요, 작가 반예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와!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선생님? 경기도 부천 역곡동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역곡동. 이 부천에서 핵심 지역을 또 낙찰 받으셨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아, 뭘 좀 적어왔어요? 아니, 간단한 건데 제가 까먹을까봐. 역곡동의 탑층 빌라. 탑층이 시세 차익 투자자분들이 싫어하는 물건이니까 우리가 이 물건을 저렴하게 받아주면 된다고 정확한 우리의 타겟을 공략을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물건도 저는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받으셨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70개띠. 네, 하는 일은 지금 늦둥이가 있어서 전업주부로 살림만 살고 있습니다. 늦둥이면은 늦둥이면 아직 초등학교를 지금 49살에 가져서 50에 나왔으니까 지금 와. 5살입니다. 부부 금술이 좋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도 네, 모르게 축복이 왔어요. 그 선생님한테 선물을 내려주셨네요. 아이도 지금 돌보고 계시는 네. 거고, 그리고 전업주부, 원래는 전업주부로 안 계셨는데 지금 기간에는 온전히 아이 돌보고 가사일만 하시는 네. 거네요. 선생님도 되게 사연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첫 시간에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첫 시간에 어떻게 오셨냐 질문 드렸더니 멈추지 않고 계속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선생님 사연에 대해서는 이따가 여쭤보는 걸로 하고, 이 물건은 뭐 그렇게 오래된 물건이 아니고 우리가 다루는 물건에서는 거의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좋은 집을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잘 받으신 것 같은데, 수업은 작년 겨울에 선생님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3, 4개월 만에 네.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영상 찍기 전에 집 한번 살펴봤는데, 네. 이거 연식이 언제예요? 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10년 정도 된 네. 거면 우리 거에서는 거의 신축급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여기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우선은 여기 보이는 등이 너무 화려하구나.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너무 돈을 부르는 금장식 이런 색깔 반짝이. 등이 너무 화려하니까 네. 바꾸고 싶다. 네. 이건 선생님의 취향과 욕심도 담겨 있다고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요거는 남편분께서 적극 협조하기로 협의가 되셨다고? 네. 그렇다면 내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등이 무거우니까 혼자 하시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옆에서 잡아주는 거 정도만 하면, 저도 이런 거 와이프가 도와줘서 이런 거 바꿨어요. 저도 그냥 자재 비용만 하면은 저렴한 데서 사면 인터넷으로 한 7만 원, 8만 원이면 사요. 큰 거 훨씬 더 밝죠. 그리고 이런 뭐 몰딩도 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위에다 등만 바꿔도 과한 화려함을 좀 누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훨씬 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역시 선생님 예전에 하셨던 직업답게 남다른 센스가 있으신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선생님 원래 하셨던 일이 헤어 디자이너라고 좀 표현하면 맞을까요? 네. 그 일을 좀 오래 하셨다고. 네. 색감이 남다르시구나 느껴집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것만 바꾸면 되고, 등에서는 등 기능상 또 하자 있는 건 또 없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우선 두고, 에어컨은 우리가 합의를 본 게, 이거 에어컨은 이 집과 어울리지 않게 초라하게 달려 있어요. 네. 원래 여기에 달려있던 거라고 나가신 세입자는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저건 세입자가 단 것 같은데 저한테 치워달라는 뜻으로 알고 제가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 같은 경우는 거기서 갖고 가니까 팔 수 있으면 팔아도 나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좋아라 갖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여기 아주머니 혼자 사셔서 요 방에만 에어컨이 있어요. 근데 일반 여기에 가정집이 있는 것 같으면 스탠드가 하나 있을 테고, 또 다른 방에 이런 게 하나 있을 뭐 법한데. 투인원으로 보통 네. 많이 하니까 크기도 크긴데, 물 빠지는 호수 연결된 걸 딱 보니까 너무 거추장스럽게 달려있는데 완전 반대쪽으로 이렇게 또 내려가 있는 게, 위치를 아예 잘못 잡았구나.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졌다 벽걸이를 못 달겠네. 이게 네. 대리석이 박혀 있어서 구멍을 뚫을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신 느낌이 지금 드네요, 보니까. 근데 사실 선생님 저거는 조금만 더 보태면 스탠드도 요즘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저걸 달았다는 게 좀. 그러네요. 이걸 달았다는 걸 보니까 이건 집주인이 했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더 확고하게 드는 네. 것 같습니다. 역시 선생님의 예상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한테 치워달라, 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뭐 저런 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건 돈도 들지 않는 부분이니까 기분 좋게 치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탠드를 뭐 우리가 놔줄 필요 당연히 없고, 이건 세입자가 갖고 올 부분이니까 우리는 옵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철거
하면 되고, 도배지가 전체적으로 약간 떠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실크 벽지가 돼 있는 거를 합지로 눌러 붙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뜨니까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결론을 좀 내린 게 여기 돈이 크게 드는 게 없으니까. 안에 붙여져 있는 실크 벽지를 돈이 들어가더라도 싹 떼내고 그러고 나서 합지를 붙이면 다음 도배할 때도 뜨는 일도 없고 일단 그쵸. 사는 분들도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길지 않을 것 같아서 맞아. 깨끗하게 그냥 손을 한번 대는 걸로. 실크 도배지 떼는 게 비용이 더 드니까 도배하는 것보다 네. 이 철거하는 게 더 시간이 많이 든다고. 그럼 비용도 결국에 많이 든다는 거니까 저는 한 번 더 합지를 대볼까라고 생각도 했는데 역시 선생님은 네. 멀리 내다보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집이면 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크게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또 하는 네.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저런 뭐 커튼봉은 그냥 도배할 때 떼버리면 될 것 같고 저건 신경 쓸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아까 화장실에 고민했던 게 해바라기. 해바라기 샤워. 좋게 말하면 호텔에 있는 커다란 넓은 물이 떨어지는 그 샤워기가 녹이 많이 쓸어서 교체를 해야 될까 하고 남편하고 찾아보니까 쿠팡에 20만 원. 그거 하나에. 근데 그게 두 개 들어 붙어 있으니까 돈이 이거 되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했는데 그거를 선생님께서 깨끗이 닦아서 아마 저게 녹이 쓴 거 닦으면 닦이는 것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저도 들은 게 중국산 제품을 쓰면 크롬이 벗겨져서 초록색처럼 이렇게 또 벗겨지면 보이는 그거는 또 안 닦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 저거는 꼭 해바라기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일반 집에 있는 그런 걸로 바꿔도 약간 저렴하고 깨끗하게 한번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입주 청소를 맡길 거니까 닦아만 보고 좀 지저분한 게 보여도 지금의 지저분함이랑 닦고 나서의 지저분함은 약간 다를 것 같거든요. 집 보러 온 사람이 굳이 얘기를 안 한다면 뭐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나중에 얘기하면 그때 바꾸면 되죠. 뭐. 우선 청소만 그냥 두는 걸로. 그러니까 타일도 약간 거기 매지 부분 있는 데가 여기 왜 그러냐 하셨는데 그런 거는 내가 집주인이다 보니까 또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는 하자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거를 수리한다는 건 너무 과한 수리가 아닐까. 타일이 뭐 아예 깨져버리거나 구멍이 뚫리고 이런 부분 아니니까 그거는 넘어가는 걸로. 그리고 싱크대가 약간 크랙이 가서 네. 저것도 그냥 청소하는 걸로. 저게 또 흰색이니까 그게 또 잘 보인다는 생각도 조금 네. 들어요. 밑에 부분 보니까 크랙 때문에 물이 새거나 하는 건 없으니까 우선은 닦아보고 닦은 상태로 그냥 집 내놓고 이건 세입자가 혹시 말한다 그럼 그때 기분 좋게 제가 해주는 걸로. 이런 거를 자꾸 미루는 이유는 뭐냐면 계약하고 돈을 받은 상태에서 수리를 하는 거랑 지금 세입자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사실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두려움에 수리비를 쓰는 심정이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서. 그걸 걱정하니까 손을 대야 될 게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한도 걱정을- 끝도 없어요. 제가 진짜 걱정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용상의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는 선생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손을 댈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안 될 거야. 아무튼. 선생님이 뭐 되고 싶다면 되게 말리진 않겠습니다. 네. 근데 나는 안 할 거야. 요것도 막 고민스러웠잖아요. 몰딩이 벽지도 좀 떨어져 있고 이걸 화려한 무늬를 또 가려놔가지고. 이것도 도배 철거할 때 철거할 수 있으면 그냥 민무늬여도 되잖아요. 여기에 네. 뭔가 쇼파가 들어가든 가려질 부분이니까 그냥 도배지로 덮여도 이 모양 없어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최대한 아무것도 없는 편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저 후드만 그래도 10년 된 거잖아 어쨌든. 맞아. 투명도 다 했을 것 같거든요. 후드는 그래 비싼 것도 아니니까 한 10만 원 초반이면 새 걸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후드만 배서랍장은 놔두고 후드만. 저거 네. 규격장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싼 거야 규격이어서. 아 네. 슬라이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저건 통으로 돼 있는 거니까 통으로 된 모델도 저도 한번 교체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그럼 10만 원 한 초중반이면 되지 않을까? 저거는 기분 좋게 네. 바꿔주면 되고 그 색깔도 선생님 감각이 남다른 분이니까 선생님 선호하는 색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배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고 바닥이 타일인가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데코 타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데코 타일이 처음에 했을 때는 좋은데 뭐 내구성도 사실 데코 타일은 되게 튼튼한데 단점이 저거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하면 밀리잖아 시간이 네. 지나면. 그래서 끝에 부분이 저렇게 약간 뜨더라고요. 벌어지고 장판보다 좋은 자재는 맞으니까 청소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이 위에다가 장판을 깐다면 밑에 마루가 있고 다시 접촉 데코 타일이 있고 그 위에 장판을 깔면 겨울을 지내려면 난방비가 엄청. 혹시라도 여기 장판을 깐다면 데코 타일은 떼고 하는 게 나는 데코 맞는 타일을 뗀다고요? 거. 아니, 이거는 본드로 붙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 떼질 거예요. 혹시라도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네. 같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어제 떴으니까 여기 약간 벌려보면 여기가 불 들어가면서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약간 그런 마루네. 선생님 떼지네요? 떼실 수 있는 건가 보다. 여기 이 집은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주로 떼는 거네요. 벽지 떼내고 바닥 떼내고 장판으로 대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판을 깔고 싶습니다. 나무 색깔 저런 느낌의 그래요? 깨끗한 장판을 얇게 깔아주고 싶어요. 그 색깔 감각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떼지니까 네. 이런 거 남편분 시켜요. 네. 이것도 사람 써서 하면 아까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난 내가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저기를 제가 살살 한두 개 떼보고 떼지면 남편을 전격 투입하겠습니다. 그래요. 든든한 지원자가 네. 있으니까 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해야 남의 집이라도 사시는 분 마음이 편안하시고 서글픈 마음이 안 들 것 같아요. 남의 집에 새로 살아도 막 너무 그러면 좀 서글픈 마음이 들 것 그럼요. 같은 생각도 네. 들고. 최근에 서글픔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사실 좀 했잖아요. 네. 갑자기 사시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다행히 보증금은 손해를 안 봐서 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는 네.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얘기도 이따 자세히 한번 여쭤보고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어. 저 방에 천장 부분이 네. 누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곰팡이가 좀 쓸고 벽지가 떨어져서 옥상에 한번 다시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가 마침 옥상 방수가 박혀져 있고 네. 크랙이 좀 가 있으니까 옥상 방수 보수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남편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람 쓰면 비싸거든 그런 거. 저희 친정 아버지가 예전에 그 상표 이름을 말씀하시던데 이거를 바르면 방수가 된다고 저한테 엄청 길게 말씀했던 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못 구한다면 우리가 몇 통을 사서 이렇게 조금 땜빵식으로라도 맞아요. 조금 해 놓으면. 임시 방편이라 할지라도 네. 그렇게. 근데 저 옆쪽에 크게 구멍이 또 난 데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거는 선생님 천장이 아니었고 옆집 천장인 네. 것 같아서 아마 저 옆집은 협조할 가능성이 거기는 아마 누수가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여기는 공용 부분인데 여기 전체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공용 부분이니까 이 옥상 방수할 때 여기 세 호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한 층에. 네. 4층인가? 5층 5층이면 3개 15세대? 12세대 1층은 비었죠? 필로티. 네. 3개씩 4층이니까 12세대 하면은 요거 비용 비싸더라도 엠빵으로 하면 30 정도만 내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하는 거. 근데 피해를 받지 않는 층들은 그렇게 협조를 잘 안 해요.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소가 관리비를 모아서 유지보수를 하니까 그게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되는데 일단 나한테 피해가 없는데 내가 왜 협조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 옆집은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나서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반장님이 또 계시니까 네. 우선 하기 전에 한번 물어는 봐야지. 하는 게 어떠냐. 탑층 주인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특히 4층까지는 또 모르겠는데 2층, 3층은 그렇게 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또 있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마음을 되게 잘 알아요. 저도 탑층도 있고 네. 반지하도 있거든요. 근데 반지하인 나한테까지 옥상 방수할 때 돈 달라 그러면 약간 저는 협조합니다. 네. 근데 속으로 생각이 좀 들죠. 이게 뭐 옥상이랑 나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딜을 해요. 그래 옥상 방수 나 당연히 협조. 이거 공용부니까 협조하겠다. 그러면 여기 역류할 때 네. 그거 공용 관로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돈 꼭 내. 그때 또 탑층은 상관없잖아. 맞아요. 나한테 또 협조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꼭 생색은 내줘야지. 내가 이번에 협조하는데 다음에 역류하다가 하수 뜰 때 당연히 협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 건물인데 참 다르다 그죠? 그렇죠. 극과 극인 상황이. 거를 그 상대방의 마음도 조금 저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면 주차장에 뭐가 셀 때 그렇지, 기분이 덜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거 수리할 때 내가 적극 협조할 테니까 이것도 당연 공용부니까 같이 해야 되지 않냐는 식으로 협상하고 타협하는 건 누구보다 훌륭하게 네.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건 그렇게 우리한테 장벽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그렇게 급한 게 또 아니야. 그거 협조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아니면 그 협조하는 동안 그냥 그 땜빵이라도 해놓으면 되죠. 뭐.
임시방편일지라도 시간만 벌면 되니까. 네. 어쨌든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는 게 당연히 좋으니까 그것도 반장님 계셔서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치명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전 발코니 부분에 페인트가 약간 또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래서 저는 놔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약속하신 남편께서 저거 내가 못 보겠다.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 자기가 이 집에 뭔가에 공을 들이고 싶어 합니다. 진짜 훌륭한 남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남편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재값만, 페인트값만 10만 원치도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5만 원치 정도만 사면 훌륭하게. 제가 당신이 사고를 쳐놓으면 내가 어떻게든 한번 막아볼게. 항상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좀 편합니다. 두 분의 이 궁합이 되게 잘 맞는구나. 의논을 잘 안 하고 저 일단 혼자 벌리는 그냥 스타일이고, 내가 괜찮겠다 하면 그냥 벌리고 계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않고 그냥 만약에 남편이 이번 주에 쉰다, 언제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나 따라와, 뭐 하나 보여줄 거 있어, 이렇게 데리고 가서 하나 딱 보여주면서도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어때? 이렇게 말을 하고 와 이런 데 살면 좋겠다 이러면 나 계약했어 이렇게 이미 한 보름 전에 그런 식으로 커다란 아파트도 그냥 사버리시고 요 집도 그렇게 낙찰받고 집 낙찰받았다. 이 집은 그날도 남편이 쉰다고 말을 했어요. 전날 저녁에 내일 나 쉴까? 이번 한 달 일을 다 끝냈는데 이렇게 말을 하길래 놀자! 이렇게 하니까 신랑이 나 법원에 구경 한번 시켜줄래? 하길래 남편께서? 네, 가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제가 물건을 막 찾아서 선생님을 괴롭혔죠, 새벽에. 주무시는 시간에 선생님은 꼭 봐달라고. 당일에 봐달라고 해가지고 네, 갑자기 밤에, 기억이 나네요. 새벽에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먼저 거기보다 위치가 낮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길래 임장도 안 갔어요. 그냥 저는 남편한테 법원을 구경시켜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낙찰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제일 최저가에다가. 선생님도 이거 뭐 낙찰받은 게 포차를 많이 했잖아요. 4번 했습니다. 그거는 다 임장도 가고 마음도 설레고 기대도 하고 했는데 이 집은 진짜 아무런 그것도 없이 나는 법원을 남편한테 구경시켜 주겠다. 한번 봐라. 순서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한다 요즘은. 이렇게 해서 갔는데 네. 그래서 남편이 그거를 그래서 옆에서 법원 구경시켜주러 간 김에 뭐 입찰한 거야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네, 저는 낙찰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하지만 되면 좋겠지만 이 최저가를 적어서 된다는 생각을 감히 해본 적도 없고 안 돼도 좋고 안 될 겁니다. 이러고 갔어요. 신랑한테도. 그럼 신랑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나 구경하러 간 거고 우리 부천 중동에 가서 맛있는 밥 먹고 오자. 법원 갔다가 이제 드라이브 임장을 간 거죠. 둘이 가서 남편이 글씨를 좀 예쁘게 적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하고 도장도 찍고 봉투를 넣고 기다리는데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칸막이를 다 따로 이렇게 놓으시는데 하나만 봉투가 딱 끼워져 있는데 그 신랑이 저거 자기 거 아닐까? 이렇게 하길래 내가 기대하지 마. 단독 입찰이 그렇게 쉽지 않아. 나 제일 바라는 거다. 내 평생에 한번 되기를. 그랬는데 제가 단독 입찰이 된 거죠. 사실 이거는 좀 아무나 들어오기는 쉬운 물건은 아니긴 했어요. 뭐 대학에 있는 세입자가 딱 꽉 차게 들어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그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공략을 잘 해서 찾은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억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물건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뭐 딴 걸로 하려다가 맞습니다. 그날 뭐 이렇게 갑자기 바꾼 물건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바꿨어요. 그렇죠. 거리도 조금 거기는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요거를 제가 입찰하도록 방향을 틀도록 도와주신 말이 위치가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여기 동네는 제가 잘 알죠. 네, 여기를 하시면 아마 새를 놓을 때 마음고생을 많이 안 하실 겁니다. 요 말을 얹어주셨어요. 마음고생을 안 하는구나. 맞아요. 선생님 마음고생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고생하면 안 돼. 그래서 약간 편안한 집으로, 사실 이건 그냥 바라만 봐도 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봤던 집을 봤으면 한숨부터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상황에 너무나도 잘 맞는 집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는, 마음을 좀 놓는, 힘을 좀 덜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도 그 방법이 지향하는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선생님 만나기 전에 또 인터뷰하고 여기를 온 건데
그쪽 인천에서 하고 선생님 만나러 온 거거든요. 근데 또 오후에 만나니까 그분이 또 법원 옆에 물건을 낙찰받은 거예요. 그래서 법원 쪽 가니까 나도 어제 가는 거니까 네. 간 김에 입찰 하나 하면 되겠다라고 우와. 생각하고 입찰을 했는데 저도 오늘 낙찰을 하나 또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이 이거 뭐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축하한다 약간 좀 민망하긴 한데 저도 입찰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나는 교육생분 집을 보러 간다. 그게 첫 번째였는데 간 김에 또 밥 먹으러 가는 김에 그런 느낌으로 저도 간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네. 들어요. 폐차를 몇 번 하고 하면서 자꾸 입찰가에 대해서 혼자만의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자꾸 생겨서 몇 장을 적어놓고 이걸 넣을까 저거를 넣을까 했던 적도 있고 근데 이번에 첫 물건을 이렇게 잡아보니까 이제 그게 선생님 항상 말씀하시던 거 내가 정해진 그 안에서 집은 인연이 있다고 하셨나? 예, 그 집에는 인연이 정해진 네, 주인이 정해진 저는 주인이 생각합니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임할 때에는 나한테도 그런 정해진 집이 과연 있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자꾸 금액에 더 올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서 아 이거구나. 꼭 내가 금액을 높게 잡아야 꼭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아 이렇게 하나하나 내 경험을 쌓아가면 그럼요. 내 능력과 내 방식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 참 그럼요. 소중하다. 그 생각을 진짜 가졌어요. 그럼요. 여기에서 나중에 선생님이 월세도 결국에 음. 받을 건데 그거보다 저는 더 큰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 물건 고르고 뭐 폐차라고 할 때 같이 얘기하고 아 이런 방향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혼자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부분이 네. 정확히 저 만나기 전에 여기에서 막 고민도 하고 부동산도 다니면서 또 약간 부딪힘도 부동산 네. 가서 분명히 또 이렇게 좋은 집도 부딪힘이 있는데 내가 반지할 때는 어땠겠어요. 그런 거를 혼자 방향을 모색하면서 또 선생님도 혼자 고민한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얻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 교육을 들으면서 약간 마음의 근육이 생겼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집에 대한 평가를 살 사람이나 부동산은 당연히 깎겠죠. 그렇죠. 본인들이 사실 유리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돼. 네. 그분들이 내 집을 좋게 말해서 금을 올려줄 이유가 하등이 없고 오늘도 부동산에 가서 선생님을 기다리면서 잠깐 가면서도 내 마음에는 나는 어떤 말도 충격이나 기분 나쁨이 없을 거다.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게 근육처럼 마음에 딱 이제 돼서 당신들은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이고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가격에 당신들이 세를 놓지는 못할 거고 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또 중심을 쌓고 또 내가 얼마 밑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그걸 가지고 시간만 조금 더 여유를 준다면 이 집에 들어올 임자를 만나면 또 수월하게 들어올 테고 빨리 못 만나도 천천히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집은 오래 공실이 갈 집이 아니에요. 가격만 맞으면 바로 들어올 사람 저는 줄을 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저한테 12평이 뭐 얼마 이렇게 말씀하길래 제가 가만히 듣다 웃으면서 전 12평이 아닌데요 선생님 이랬더니 지금 현재 있는 방들의 시세를 얘기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거는 저하고 상관이 없지요 이렇게 이제 맞아요. 소신껏 선생님의 길을 가면 됩니다. 네.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동산은 많이 있다. 내가 원하는 금액을 안 된다고 거절을 하면 다른 부동산을 가면 되고 그렇죠. 부동산은 수없이 많다. 근데 그 부동산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하고 내가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도 이제 자꾸 부딪힘이 있으면은 마음의 근육이 단련이 됐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은 아예 안 가요. 그냥 인터넷에 내놓으면 열심히 하는 부동산은 알아서 연락이 와요. 직거래 올린 거에서. 내가 좀 중개 좀 해줘도 되냐. 그럼 좀 기분 좋게 하라고 그러죠. 아 감사하다고 그러죠. 감사하죠.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쟤는 법비 아까워서 중개 보수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공실이 짧아지는 게 우리는 네.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중요하다기보다 부동산에 갔을 때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되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잖아요. 네. 선생님 얼굴만 봐도 마음이 여리다고 써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한테 맞는 방향으로 가는 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선생님 재밌는 거 들었어요. 그래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집이 한 채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오히려 주위에서 경매를 한번 알아봐라. 이 권유를 계속 받는다고. 그 저한테 물어보면서 이 집에 대한 걸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시길래 저는 오히려 소개해주는 거에 전문가일 수 있지만 그렇죠. 다른 쪽으로는 내가 더 그분보다 더 전문가일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도 들었고 그럼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처럼 경매 배우고 또 네. 낙찰도 받아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은 거의 경매계 안에서는 한 상위 1%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낙찰을 한 번 받는 거를 되게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입찰장 한 번 못 가보는 사람들 엄청 많단 말이에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행동력 있게 막 패찰하면서 계속 입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1% 안에 들어오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면 부동산의 전문가구나 라는 거 부분이 대비가 좀 되는 게 제가 정확히 공감이 되거든요. 네. 저는 사실 경매 안에서도 딱 이런 조그만 부동산, 또 특히 요 안에서도 월세 쪽에 좀 치우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범위를 넓게 카테고리를 잡으면 부동산이고 경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파트를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네. 그런 거랑 나는 아파트 하나도 모르거든요. 뭐 어디가 어떻게 개발되고 난 청약 뭐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걸 나한테 물어봐.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맞아요.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요. 저 처음에 선생님이 저 그쪽으로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너무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 진짜 이상했거든요. 모른다는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크게. 그렇죠. 나는 몰라요. 난 그건 부끄럽지 않거든. 근데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내가 최고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있는 부분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근데 내 청약이나 아파트 시세 전망 나는 몰라요. 네. 그걸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짓말하면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래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선생님 말씀 중에 가장 소중한 말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말은 이쪽으로 월세 쪽으로 나는 반지 하나 이런 빌라 이런 거는 내가 알지만 아파트는 나는 많이 알고 있지 못하고 교육생들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더 눈을 돌리고 아파트로 가기도 하고 특수물건 쪽으로 가기도 하고 맞아요. 많이 빠져나간다. 나는 그게 좀 이상하다. 오히려 우리가 공부하고 지금 알고 사는 여기가 더 많이 수익률은 좋은데 항상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것만 해도 안전한 물건도 많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 수익률이 좋은데 그 말을 들을 때는 과연 그럴까요? 이런 생각. 근데 이렇게 지내보면서 내가 더 이상 큰 공부를 하지 않고 여기 안에서 요 공부를 조금 더 다지고 맞아요. 내가 좀 단단히 하면 요것만 해도 되겠구나. 맞습니다. 크게 막 넓게 막 파서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을 버려놓는다고 해서 저도 그게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게 참 좋겠구나. 남편하고도 얘기를 그렇게 하고 네. 남편도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동의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잖아요. 이번에 낙찰을 받은 것까지 하면 사실 뭐 정확히 말하면 몇 개야? 34개예요. 34, 네. 5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숫자 세는 것도 옛날에 막 10개까지 할 때 막 드디어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30개 넘어가니까 이게 숫자 세는 게 별로 이거 좀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별로 네.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1번 물건하고 34번 물건을 생각을 해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요. 네. 근데 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제가 오늘 단독 낙찰을 받긴 했어요. 네.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못 들어온 물건은 맞아요. 근데 이 물건도 사실 비슷했거든요. 제가 이 물건은 뭐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이걸 물어본 사람이 없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수업을 하다 보면 중복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느끼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걸 사람들이 안 보고 이런 걸 많이 보고 이런 게 좀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내가 선생님한테 이 물건이 괜찮다고 그래도 안전할 확률이 높다는 식으로 얘기했지 아마 이거 무조건 괜찮아. 이거 그거는 100% 안전이니까 무조건 써 라고는 얘기하진 네.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물건이었고 혹시라도 당해세나 아니면 세금 압류가 조금 더 커가지고 인수가 나올 수도 있는 네. 리스크가 있었던 물건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용기를 낸 거예요. 네. 이건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1번 물건이었잖아요. 첫 입찰이었잖아요. 이거 못해요. 선생님이 그동안 폐찰을 조금 했으니까 이거 약간 나도 찜찜한 게 있는데 한번 해? 그래도 저도 얘기했고 내가 공부한 걸로 보더라도 안전할 확률이 훨씬 높겠다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네. 내서 하니까 좋은 가격을 받은 거라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은 안 된 거예요. 맞습니다. 선생님과 선생님 남편분의 작품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도 기본 물건이 아니었을 건데 이게 10개 뭐 20개가 된다면 그때 하는 물건의 난이도는 또 달라져요. 볼 수 있는 시야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항상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집만 하진 않겠지만 그거 하면서도 분명히 이 같은 조그만 빌라의 월세 현금 흐름에 맞는 물건을 꾸준히 이 종류의 물건만 하다 보면은 분명히 배우는 게 많을 거고 이 부동산 이 내공도 많이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요 수리하다가 얘기가 좀 빠졌는데 네. 한 수리 딱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철거 위주의 작업인 거지 새로 뭘 씌운다거나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철거와 청소. 네. 그러면 진짜 크게 잡아도 철거가 사실 얼마나 비용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남편분을 활용했으면 좋겠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셀프로. 200만 원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아마 저런 거 다 해도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마 계산했던 그 비용보다는 훨씬 작게. 절반도 작죠. 안 나오는. 네. 3분의 근데 1. 항상 이게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한 100만 원 정도는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네. 생각한 범위보다는 낮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려한 경기도 부천 역곡동 12년식 방 3개 화장실 무려 2개 이 얘기 중요한 부분을 얘기 안 했는데 이 도면에는 화장실이 하나였는데 알고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 빌라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낙찰 가격은 1억 5,802만 원. 1억 5,800 잘라서 2만 원. 얘기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은 주택이 있잖아요. 네. 유주택자인데 혹시 대출 한번 여쭤봐도 돼요? 네, 대출은 80% 1억 2,600 받았습니다. 1억 2,600. 600. 혹시 조건은 좀 어땠어요? 뭐 조건은 금리는 좀 비싸긴 했죠. 그때 당시에. 네, 5.17. 5.17? 네. 그래도 괜찮네. 그러면 이자를 그래도 몇 번 내셨을 것 같긴 한데. 한 번 냈습니다. 한 번 냈어요? 네, 한 번. 그럼 이자 얼마 나와요? 이자가 그래도 한 50만 원 돈 나오나? 60만 원. 원? 네. 그러면 여기는 못 받아도 80 이하로는 당연히 안 되고 90, 100도 한번 해보면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투자 성향을 저도 정확히 모르니까 조금 보증금 낮추더라도 월세를 높이는 방법이 우리 방향이랑 저는 잘 맞다고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또 월세가 고르니까 보증금 1,000만 원 받아도 크게 위험하진 않겠죠. 저 최근에 저 수업할 때 내가 얘기했어요. 145에 나갔어요. 평수가 10평이에요. 수익 500만 원 괜찮겠습니까? 무서워요. 무섭죠? 네, 거기는 월세를 받아야지 이자 충당 네. 그런 부분이어서 한 달 있었는데 한 명 받는데 그 사람이 해서 마음을 놓았던 내 마음이 불편한 구석이 있죠. 145를 어떻게 내? 저 사는 아파트가 네. 뭐 안 좋은 아파트 아니거든요. 거기 내가 100만 원 내거든. 그러니까 나도 이게 와, 거기가 100만 원인데 여기가 보증금 차이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아파트 하는 사람들은 빌라가 월세를 그렇게 받는다는 거를 저는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생각까지도 좀 있어요. 안 믿어요. 내 집 가격이 이 정도의 월세가 이만큼인데 뭐 빌라는 쳐다도 안 보는데 그게 그만큼 받는다고? 뻥치고 있네. 이런 시선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 실제로 그렇게 나갔는데 그거를 뭐 굳이 내가 설득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선생님도 소신껏. 부동산도 아파트 위주 하는 사람이 있고 빌라 위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또 달라요. 그리고 요새는 월세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동산도 이 시세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무서울 정도로 월세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격에 배짱을 저는 한번 네. 부려봐도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조금 빼주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조금 빼주면. 그게 더 기분 좋게. 너무 싱크대 상판 바꿔주면 되지 뭐. 그치? 내가 그거 제대로 받고 싱크대 올 소리 내가 새 거 해줄게. 네. 그게 낫지. 네. 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낙찰하고 대출도 잘 받았고 그러면 명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네. 여기는 원래 세입자가 거주를 했고 기억이 나네요. 이 세입자가 경매 신청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전세금을 못 받은 세입자께서 경매를 신청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대항력 있는 세입자여서 그래서 사람이 또 들어오기 어려운 물건이었다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또 받으신 거고 다행히 추가 인수나 그런 건 없었던 전혀 거고. 없었습니다. 그렇죠. 안전한 물건을 네. 그래도 좋은 가격. 좋은 가격이라고 하는 게 항상 또 대비하면 좋은 게 전세가 한 얼마 정도 된대요? 부동산에서 말씀하시는 건 1억 9천 정도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고 8천 정도면 수월하게 봤는데 이 집 되게 폄하해요. 무조건 그분이 폄하하는 근데 이유는 1억 7천이면 너무 싼데? 5층은 사람들이 올라가기 싫어한다. 5층은 우리 손님들은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5층이라는 거를 걸고 넘어지니까 그렇죠. 다른 문제가 아니고 5층이라고 한다고 하길래 아마 2층이어도 그거 너무 낮다고 했을 거고 3층이어도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세를 놓으면 2억이 넣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2억은 넘지 않나? 아무리 지금 떨어졌어도? 2억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여운을 남기시는 안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러고 나왔죠. 그래요. 그거는 그분 말씀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 시장이 결정할 거고 전세는 그냥 가늠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선생님은 월세로 또 생각을 하는 네.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최악의 경우보다도 싸게 받은 거니까 네. 전 잘 받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세입자분이 보증금을 못 받아서 경매를 신청한 거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니까 보증금도 손에 하나도 안 보시는 네. 분, 그럼 명도가 그렇게 부딪힘은 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명도는 선생님 딱 낙찰받고 왔더니 네. 만났었나? 나중에 연락된 건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잇 붙여놓고 전화가 바로 왔는데 다 사기꾼이다, 못 믿는다, 뭐 집도 못 보여주고 우리 그 말도 못 믿는다 이렇게 하길래 알아보시면 될 거고 저는 그렇다는 걸 그냥 알려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혹시 낙찰되고 나서 진행이 다 원만하면 이사는 조금 알아보셨나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나 100만 원만 주면 바로 나가지, 100만 원만 주면 나 바로 나가요,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네. 경매 신청하면서 여러 네. 가지 많이 알아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 전문가라고 말했어요. 엄청 많이 알아봤다고. 제가 명도 확인서 안 적어줘도 집만 비워주면 법원에서 돈 준다고. 자기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막 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거는 약간 좀 네. 오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대로 알고 계신 건 아니고 그냥 큰 소리 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사비는 돈을 다 받아가시는 입장이고, 그리고 배당 신청을 법원에 하셨으니까 얼마를 받아가시든지 법원에 받아가시면 되고, 저랑 금전적인 이야기는 할 게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재판 비용도 다 받아가신다. 저하고 선생님은 돈 거래하실 일이 전혀 없고, 그냥 다만 이사 날짜가 정해지면 그 안쪽으로 이사를 나가시면 된다. 하루라도 늦으면 일할 계산을 해서 청구를 법원으로 하겠다. 선생님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선생님 진짜 되게 명확하게 네. 얘기를 하시네요. 옆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모르는 당당함이 생겨서 힘을 받았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어드바이스 받고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엄청 든든했습니다. 저도 제가 느낄 때 나 되게 담대하구나. 제가 깜짝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저도 약간 놀랐어요. 선생님 약간 소극적인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네, 있었는데 소극적이고 겁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단호하고 그러니까 되게 정중했고, 그리고 선생님 더 웃긴 거 그날 전화하고 통화 처음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화 중간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나가야 되는 날짜 일주일 전까지 내비뒀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가는 사람이 답답한 거지 우리는 그게 별로 그거 아니다 그렇게 그래요. 말을 했고, 그 얘기를 해도 보통 못 버텨요. 낙찰자분들이. 또 선생님이 짧게 말하고 자꾸 통화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을 저는 철석같이 믿었고, 사실 전화를 해도 제가 할 말이 없었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툭 던져 놓은 거였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따박따박 이렇게 때가 되면 서류가 다 날아갈 테고, 그러니까 제가 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는 또 법원에서 충분히 날짜대로 안 비워주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렇죠.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도 네. 사실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별로 저는 답답할 게 없겠다 싶어서 그냥 진중하게 쭉 밀어놨는데, 한 일주일 딱 남겨놓고 아침에 어린이집 데려준다고 나가는데 8시 반에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상냥한 목소리로 이제 이제까지 180도 네, 바뀌었네.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저기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네, 너무 얘기를 조심스럽게 말도 잘 못하고 저한테 어.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 저하고 이제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을 하길래 저는 저는 회사의 규정대로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일단은 제가 출근을 하는 길이라 회사에 출근을 하고 나서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당황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끊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커피 마시고 이제 적었어요. 그 추스리고 그렇고 나서 이제 법원에서 연락도 받으셨고 이제 순서대로 어떻게 하시는지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긴 설명하지 않아도 기한은 28일, 이제 일주일 정도 딱 남았네요 하시고, 이사는 집은 구하셨죠. 이제 그러니까 구하셔야죠. 이게 아니라 마땅히 구했을 거다. 당신은 마땅히 나갈 거다. 이런 식의 탁탁 그렇게 완전히 다 끝날 거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원래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우리 회사는 그렇게 해왔고 이런 여운을 계속 했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제가요 이삿짐은 사실은 절반은 넘게 아들 집으로 다 옮겼고 짐은 많이 없는데 자기 돈은 언제쯤 이렇게 하고 서류 얘기를 하길래 제가 명도라는 게 이사를 끝났다는 증명을 하는 걸 법원에 가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28일 날 그럼 제가 1시 정도에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서류를 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때 1시쯤에 끝내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안 나갈 거고 다른 직원이 나갈 겁니다. 저는 제가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또 전문적으로 이사와 뭐 여러 가지를 보신 분이 나가실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위협적이지 않게 네네. 저는 알려만 드리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는 체계가 있는 회사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선생님이 얘기를 개인이 하시는 아니고 거네. 회사라고 말을 하라고 선생님이란 말을 꼭 붙이라고 하고 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못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빼기 전에 서류를 주면 내가 법원에 가서 돈을 다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하길래 그러면 선생님은 저한테 크게 다툰 일도 없으시고 또 되게 좋으신 분이신 것 같으시니까 이사도 많이 빠졌고 현재 있는 짐에서 절반만 더 빠지면 확인이 되면 서류를 내드리라고 할 테니까 싸는 중간에 가셔요. 가시면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은 28일 1시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전에 전화를 끊고 또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신 분은 남편께서 가나요? 저랑 남편이랑 같이 갔습니다. 2인 1조로 또 행동을 네, 하셨구나. 제가 얼굴이 너무 뵙고 싶어서 너무 좋으신 분 같아서 또 제가 서류를 드리고 하는 게 제가 더 주기도 편할 것 같아서 제가 뵈러 왔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니까 지문 다 보따리 싸놓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고 맞아. 네. 그때 연락을 했었었죠. 네, 하는 말이 며칠 놔둘 거다. 법원에 돈을 다 못 받으면 여기 사람한테 돈을 다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때 갑자기 제 눈에서 스파크가 튀었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딱 지르면서 무슨 돈이요? 계산은 이미 다 끝났고 법적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명의가 넘어간 겁니다. 선생님은 오늘 시간이 넘어가면 여기에 대한 무단 침입을 하는 거고 선생님은 여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길래 법원에 말씀하셔야죠. 법원에 신청하셨고 법원에 돈을 받으실 거고 저 역시 법원에 재판을 했고 법원에다 돈을 맡겼습니다. 선생님하고 저희들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그럼 이 짐을 다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신랑이 딱 나서서 문 밖으로만 내세요. 계단 쪽으로만. 계단으로만 내시면 서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허둥지둥 하면서 어떻게 내냐고 하고 아들한테 막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길래 제가 나오세요. 이렇게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나오세요. 저희들이 이삿짐을 손을 댈 수 없고 옮겨드릴 수 없습니다. 짐을 옮기고 모든 거는 이제 세입자 분께서 하셔야 되고 저희들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남편하고 나가서 남편한테 밥 먹으러 가자. 한 2시간 더 걸릴 것 같아. 이렇게 했더니 이제 밥 먹으러 간다고 딱 나왔는데 15분이 지나고 나니까 전화 와서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가셨어요? 서류를 주셔야죠 하길래 그거 다 빼야지 드리지. 그리고 저 사무실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언제까지 거기 있어야 됩니까? 바쁜 사람인데 그랬더니 다 뺐어요. 빨리 오세요. 나 서류 주세요. 지금 나 2시까지 법원 들어가야 되는데 나 시간이 없어요. 이러길래 시간이 안 되시면 내일은 3월 1일 날이고 못 가시고 여유 있게 가시면 되시죠. 저는 급할 게 없고 이 집은 이미 새가 나갔습니다. 처음 하는 건데 능수능란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나고 나니까요. 이게 나도 한번 그렇게 못 얘기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사이클을 딱 지내고 나면서 제가 하는 게 역시 경험보다 더 큰 스승은 없구나. 근데 내가 그때 그 순간에서 하는 행동들이나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세입자한테 휘둘릴 것도 없고 거기에서 딱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만 그렇죠. 되는 것만 단호하게 딱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본인이 당황을 하면서 서류를 빨리 달라 빨리 가야 된다. 남편이 계단으로만 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말도 참 남편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이 짐을 지금 이삿짐 차도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나 자기들은 두겠다 그러고 며칠을 와 이거 진짜 난간이구나 했는데 남편이 계단 밖으로만 내시면 바깥으로 내면 서류 주겠습니다 이랬더니 한 15분 내려갔다 왔더니 아들 둘이 와서 막 이거를 어떻게 그랬구나. 그렇게 빨리 옮겼는지 딱 오니까 딱 저 에어컨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해가 되네. 이사 네. 업체에서 했으면 이걸 떼줬을 텐데. 사업체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랬구나. 큰 그럼 짐은 다 이미 빠졌고. 다 빠져 있었던 거네. 그래서 제가 저 에어컨 떼서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 우리 거 아니라고 이거 처음부터 있던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시면 저희들이 처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거 아니라고 막 손자리를 치면서 법원을 가야 돼서 날아가더라고요. 아들 한 명이랑 남아있는 아들은 저희들한테 또 뭐를 해줘야 되냐고 이렇게 하길래 세금 계산이 정확하게 안 됐다. 세금은 자동이체가 되어 있어서 빠졌겠지. 이번 달 것까지는 빠졌겠지만 그 뒤에 또 일할 계산을 할 게 남아 있을 건데 지금 어머니께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안 되어 있다. 근데 원래는 서류를 드리는 게 아니다. 근데 너무 믿어달라고 하시고 계속 그릇이 두기는 했다 했더니 아들이 이제 가스도 떼고 저 금액은 자기들이 받아서 지금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그쪽으로 다 나머지는 갔고 요금 안 내면은 네. 이 부처는 안 네. 옮겨줘요. 가스가 되게 철저해요. 그래서 그건 아마 뭐 따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정산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정산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요금 분리하면 되니까. 그달 요금 내고 뒤에 끝달이 며칠 남았는 거니까 맞아요. 전기고 수도고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맞아요. 그 정도는 네. 내는 것도 마음 편하게 그냥 네. 이사비 준 거다라는 네. 셈 쳐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처음에 제가 그쪽에서 이사비 100만 원 달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 되게 심플하게 100만 원이구나. 100만 원 주면 끝나겠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산을 할 때에 그런 걸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100만 원이면 많이 부르는 게 아니구나 했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이사비 100만 원 달래요. 가볍게 말했는데 선생님께서 줄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되물으실 때 순간 제가 너무 놀라면서 주는 거 아니었나 선생님께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네. 다 받아가시는 건데 그 선생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그 말이 그 여운만 던져주는데 이거 안 줘도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다시 유튜브를 막 찾아봤어요. 봤는데 다 돈을 다 받아갈 때에는 법적으로도 준다는 게 없었고 자기가 그렇게 저한테 당당하게 말할 거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했더니 진짜 그거는 주는 게 아니었다는 게 뭐 법적으로 네. 따지면 안 주는 게 당연히 맞긴 한데 사람 관계의 네. 일인 건데 이분이 처음부터 나온 게 100만 원 주면 내가 바로 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하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당연히 낙찰자분 집 훼손 안 되게 최대한 날 협조하겠다 뭐 그랬을 때 고마워서 이렇게 드리는 거라 네. 이거는 같은 금액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천지 차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그 사람 태도를 보고 쭉 결정하는 부분도 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나만 그럴까? 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분이 먼저 그렇게 거칠게 나오셨던 분이라면 저는 뭐 굳이 그렇게 또 신경을 써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너무나도 현명하게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전화 통화했을 때 집주인이 사기꾼이다. 우리가 잡으러 다닌다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었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저도 통으로 사기꾼이라고 자꾸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무서워서 연락을 못했던 것도 많았고 집을 보여달라는 말 자체 한 번을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시간을 띄우고 그렇게 했던 게 있었는데 저는 그분이 초반에 무서웠고 날이 갈수록 그분은 저를 더 무서워했고 그렇죠. 네. 이 사람 진짜 독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은 오히려 그게 독해서라기보다 무서워서 그랬던 거예요. 네. 오히려 그게 잘 먹혔다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그래서 이사비는 안 들은 거네. 네,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사비 없이 그래도 명도를 잘 완료했네요. 그러면 뭐 또 여기 수리비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도 좀 덜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처음 명도 하셨는데 명도를 수십 번 해보신 분보다 훨씬 더 능수능란하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이 교육 시간에도 그렇고 제가 항상 물어봤을 때 확실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답은 한 번도 준 적이 없으신데 항상 말을 길게 흘리거나 여운을 주셨어요. 항상.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이제 그렇게 가면 꼭 그게 맞는 거예요. 길이 열리고. 네. 운이 좋았네요. 저도 선생님도 나름 판단해서 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네. 뭐 전적으로 제 얘기를 들었다기보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누구보다 또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운도 좋아서 잘 풀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게 명도도 잘 완료하신 거고 이제 수리는 큰 부분이 없으니까 1주 길게 잡으면 2주 안에 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해요. 업체 필요하신 거 있으면 따로 저한테 얘기하시면 그것도 네. 같이 연락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고향이 여기가 아니신 걸로 대구. 수도권으로 또 오셔서 거주를 하면서 연고도 없는 타지에 네. 오셔서 사시는데 왜 생활 잘 하시다가 경매까지 또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경매 안에서도 이 조그만 물건 또 월세 쪽으로 왜 투자를 또 마음을 먹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디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선생님이 원래 건물도 갖고 있었잖아요. 네, 대구에서 미용실을 하면서 제가 미용실을 하고 살 거니까 부모님이 집을 하나 시장에 사주셨고 미용실을 하고 평생 살아라 했는데 단층 건물이 너무 낡은 거여서 2층짜리 집을 지어가지고 집도 지으신 거네. 네, 그래서 네가 2층에 살고 1층에 네. 가게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게 이상적인 네. 건물주였다고 생각이 좀 드네. 부모님의 계획대로는 가장 어린 나이에 빠르게 기술과 건물을 그러네요. 가진 너무 자랑스러운 딸이었는데 그 집을 지으면서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집을 다 짓고 입주를 하고 말씀처럼 2층에는 제가 주거를 했고 1층에는 미용실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 원래 미용 쪽을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미용실에 끝나면 일을 하고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을 따고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의 꿈이었어요. 학교를 딱 졸업하자마자 대구에다가 집을 얻어놨더라고요. 월세를.
옮겨놓고 남비랑 이불을 몇 개 사주더니만 가셨어요. 네가 여기서 버스를 타고 미용실까지 다 출근하면 된다.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었고 너무 혼란스러웠고 두려웠지만 저희 부모님은 장사를 너무 오래 하시면서 항상 부모님의 계획대로 의논이 없이 저를 그렇게 자식들을 항상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게 자식들을 도와주고 네. 잘 되는 방향이다라는 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너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미용 기술을 남들보다 빨리 배웠고, 그래서 3년 만에 미용실을 또 대구에다가 차려주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집을 사주셨고, 짓는 그러면 것까지 좀 도와주셨고. 넉넉한 가정 환경이었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아빠가 양복점 하시면서 옛날에 뭐 교복, 교련복, 양복 이런 거 어릴 때 엄청 잘 되는 기성복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돈을 진짜 그 촌에서는 많이 벌었다고 나름대로는 유지였는데 근데 제가 원하는 삶은 너무 아니었고 저녁에 엄마가 사학 와서 돈통에 돈을 싹 빼서 시장 보러 가버리고 엄마는 그 재미 돈통이라는 거는 저희 선생님- 미용실에 선생님이 미용실에 어린 있는 나이부터 번 돈을 네. 어머님도 뭐 이해가 되는 면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맞아요. 비용 들여서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고 가게까지 내가 해줬는데 그게 그건 한때 제 보람이기도 했어요. 효도이기도 했고 그리고 자부심도 있었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저 어린 아가씨가 미용실 주인이고 건물 주인이고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아가씨 중매도 서로 서주겠다고 그러고 너무 그랬는데 근데 저는 선생님도 네. 미모가 뒤지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잘난 맛에 부모님 그리고, 눈에는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이 돈까지 있는 느낌도 드니까. 근데 어떤 것도 제 맘대로 못했어요. 하루 버는 것도 입금도 엄마가 쓰는 것도 뭐 너무 이렇게 통제가 많이 됐다는 네, 생각. 근데 그게 너를 위한 거고 연애나 결혼이나 모든 게 다. 근데 그 맘때쯤에 연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거기에서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생각 때문에 모든 게 싫었어요. 너무 잘생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인물 뜯어 먹고 사냐고. 저런 놈 안 된다. 저런 놈 절대로 끝이 안 좋다. 좀 인물은 아니지만 되게 착실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 너무 불안하다. 너무 없다. 그리고 또 완벽한데 데리고 가면 부모는 뭐 하시냐 그래서 부모가 또 어떻다. 뭐 이렇게 눈에 안 차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몇 년을 하다가 네. 그냥 손을 놔버리고 직원들 월급을 다 챙겨주고 준비를 하고 나는 미용대학을 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서울로 떠나버려요. 나는 미용대학을 피퍼포인트 미국에서 하는 미국 미용대학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나는 그래서 제가 그쪽은 좀 잘 몰라서. 그래서 그 안에서는 좀 유명한 네. 데인가 봐요. 네, 신식 교육을 미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나는 서울의 남자를 만나고 싶었고 부모 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연애를 하고 싶었고 내 사업도 내 맘대로 주체적으로 하고 싶었고 그래서 서울을 와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게 몇 살 때인지 여쭤봐도 돼요? 그게 제가 26살 때 미용실을 차린 건 제가 23살 때 진짜 네.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전 솔직히 좀 겁이 없었어요. 제가 뭘 걱정하거나 할 일이 없었고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제가 네. 지금 들어보니까 그 정도의 행동력과 추진력이니까 이거 명도도 그렇게 훌륭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입찰도 그렇고 명도도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제가 겁이 되게 많은데 저희 엄마 아빠가 한 번씩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너는 대체 누굴 닮아서 간이 크냐. 너는 겁도 많고 마음도 약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한 번씩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데에 가 있고 너는 자꾸 그렇게 한다. 근데 그게 집을 사줬는데 네. 그 다음 제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부모님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미용실을 하고 돈을 벌면 또 집을 사고 저는 점점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집을 지었잖아요. 짓는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순서가 집을 진 게 대구에다 진 게. 대구에다 집을 짓고 대구에서 미용실을 하다가 서울로 가버린 거죠. 차려서 하다가 집을 짓고 나서 그때 과정 짓고 나서 들어가서 미용실 하다가 제가 나간 거죠. 근데 그건 제 인생이 아니었어요. 남들은 버스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저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위층에서 1층으로 1층에서 2층으로 그 생활이 정말 현기증 났어요. 오히려 쉬는 날에 남들은 좀 부럽다고 생각할 네, 것 그걸 너무 같은데. 부러워했는데 네. 피곤하지 않고 시간이 워라벨이 허비가 너무 없고 좋잖아요. 근데 저는 쉬는 날에 한 번씩 시내에 친구를 만나러 가면 빙빙 돌아요. 햇볕을 못 봐요. 좁은 미용실에 갇혀서 계속 직원들은 쉬는데 저는 쉬지 않았거든요. 이상하게 사람 만나는 게 재밌고 돈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쉬지도 못하고 계속 다른 직종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만 미용실은 꼭 그 사람을 찾는 그것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제 그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고객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디에 눈이 좋고 경치가 좋고 뭐 먹을 게 뭐가 좋고 저는 버스 탈 줄도 모르고 지하철은 본 적도 없고 항상
택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구애는 없는데 너무 바보 같은.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되게 답답했어요. 선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다 부모가 잘난 사람들이지. 그래서 자존감은 높은데 네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난 네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게 싫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내가 모르는 넓은 세상을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게 왠지 서울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에 가면 큰 미용실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조건 대구를 벗어나야 되겠다. 부모도 벗어나고 싶었고, 무조건 서울을 왔어요. 저는 되게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좀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좀 구속돼 네. 있는 거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 그걸 벗어나 보는 것도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조심스럽게 드네요. 이제 바닥부터 시작을 했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미용실에서 먹고 자고를 하고, 원장님도 나랑 같이 미용대학을 같이 다니는 분으로 해서 같이 다니고 네. 재밌게 이렇게 일을 하고 했는데 좀 이상한 거 있었어요. 내가 대구에서 돈을 못 벌었는 건 이해를 해요. 내가 넓게 배우지 못했고 시장이 좁으니까. 근데 서울에 왔는데 죽도록 일을 하는데 이 월급이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만큼 못 따라가지고, 미용실 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미용실을 해봤기 때문에 얼만큼 벌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서로 친하니까 온갖 얘기를 다 하니까 알고 있는데, 아 벌써 이렇게 한 10년 넘어오니까 아픈 데도 생기고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그 시내에 그 많은 미용실 원장님들이 그 미용실에 주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새를 살고 있고 사는 집을 찾아가 보면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렇구나. 사실 미용실이라고 하면 화려함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화려하고 누구보다도 잘 벌고 능력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샷다면도 시킨다. 아닌 거예요. 실상을 네. 들어가서 보니까 그럼 나의 미래도 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시다로 일을 할 때나 내가 원장에 대해서 20년이 넘었을 때나 하는 일이 똑같아요. 줄어들지가 않아. 머리 감기고 바닥 쓸고 머리 말고 드라이하고 하나도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점점점 나이를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도 결혼을 하면 점점점 손을 놔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 나이를 계속 먹고 나는 너무 열심히 사는데 돈은 모이지가 않고 씀씀이는 커지잖아요, 서울이. 그렇죠. 내가 쓰는 것도 고급으로 써야 되고 먹는 것도 조금 분위기 좋은 데서 먹고 싶고 그렇죠. 어울리고 놀고 싶고. 우리 세미나도 엄청 비싸요. 그렇구나. 교육 세미나가 뭐 제주도도 가고 배우러 가야 되니까. 가야 돼요. 네. 그 해에 봄이나 뭐 가을 시즌에 여름 겨울 유행하는 거를 배우려면 해마다 가야 돼요. 수없이 많은 세미나를 가야지. 거기에서 파는 걸 약을 사야 되고 재료를 사야 되고 기구를 사야지 그 머리를 할 수 있는. 언제부터인지 손의 기술력이 아니라 제품력에 기구에 자꾸 의존하는 걸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처음 배우는 얼마 안 된 애들도 10년이 가지 않아도 같은 그렇구나. 세미나를 가서 몇 달이 되면 비슷해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네,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좀 위기 의식을 느낀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늙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손이 쪼글쪼글해지고 막 약을 만지고 해 만지면 내 가슴에 발바닥에 머리카락을 핀셋으로 빼는 모습을 남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온 방 안에 이불에 머리카락이 그건 넘치는 무슨 걸 얘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남자분들 머리카락이 세잖아요. 네. 우리 바리깡을 대면 탁탁탁 튕겨요, 이게. 근데 잘리면서 튕기면 속도가 있으니까 우리 가슴에, 살이 많은 가슴에 발바닥 이렇게 박혀요, 이렇게. 탁탁탁 박혀요. 그러면 집에 가서 옷을 벗으면 꽂혀 있어요, 그게. 이런 뭐 사이사이에 옷을 입었는데도 살에 이렇게 살에 좀- 꽂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거 전혀 생각. 너무 서글퍼요. 그 머리카락이. 남자분들이 깨끗하게 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머리 감을 때 돼서 오고. 근데 내 온몸에는 이미 막 염색약, 파마약에 쩔었는데 머리카락은 막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자친구를 이제 깊이 만나게 되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보는데 이제 서로가 서로를 구제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를 미용 기술을 안 하고도 내가 너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하고 싶다. 전화 받으세요. 네. 자기야, 네, 저예요. 인터뷰하고 있는데 어디세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엿들려고 한 건 아닌데 들려가지고 남편 또 이렇게 또 존칭을 또 저는 반말하고 남편은 존댓말을 씁니다. 목소리만 봐도 이 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자상하고 부드럽고 여성스럽고 저한테만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서로를 너무 강하게 구제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를 구제해주고 싶어 하고, 저는 지금 제 가장 큰 소원과 목표는 그 사람을 구제해주고 싶어요.
네, 우리가 이 생활하는 데에서 책임감을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다한다는 건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노동을 하는 일인데 그렇죠. 저희 남편은 사무실 쪽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것과 영업하는 것보다 절반도 못 따라가 주니까 올라갈 생각을 못 하고 저는 그게 너무 가엽고 근데 그 사람도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근데 이게 서로를 구제하는 거일 수 있지만 아이들도 책임져야 되고 이제 저는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을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아야 되고 서로를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 경매 공부가 너무 하고 싶다. 사람들이 깨가 구르면 서말인데 호박이 구르면 넝쿨째 굴러간다고 하는데 나 이렇게 미용실로 내가 속눈썹 심어주고 5만 원 10만 원 벌어봐야 다 줄 거 떼고 나면 나는 정말 너무 힘들다. 매일매일 여유가 없다. 당신까지 버는데도 우리가 애들한테 뭘 해주고 나면 없다. 근데 인생이 왜 이러지? 배운 거랑 다르잖아. 돈을 많이 벌고 지혜롭게 벌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경매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 아줌마가 그쪽으로 하는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분을 따라서 수원까지 갔었어요. 그 갔는데 수업 들으셨다고. 네, 그렇죠. 수업을 진짜 기초반만 들었어요. 들었는데 너무 방대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게 기초도 완전히 아니면서 다음 단계에 대한 것들을 너무 많이 넓게 퍼지는데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빌라에 포커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권리 뭐 분석 이런 말을 하면서도 땅 지상권과 건물 지상권 따로 있다. 뭐 이런 식의 막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하다가 유야무야 끝내버리고 그러고는 용기를 더 잃어버렸어요. 저는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마음속에서 몇 년을 놓아버리고 있다가 이제 선생님 유튜브를 보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근데 이 선생님이 나를 갖다가 경매장에 발을 들이고 내 발을 뛰게 해줄 수 있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는 너무 큰 공부가 필요 없어. 난 너무 큰 공부를 소화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정말 요만큼만 나한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디에도 그렇게 하는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선택은 당신이 해라 하면서 너무 폭넓게 이렇게 하는 선생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신랑한테 어느 날 이제 말은 하지 않고 아침에 TV로 크게 이제 틀어놓고 계속 리바이벌을 온 식구가 다 보도록 우리 신랑이 또 보내 일 하다가 당신이 저게 궁금하구나 또 경매 공부하고 싶구나 하다가 이제 선생님 얘기를 계속 했어요. 하다가 나 이분을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 이분은 여기서 말하는 것과 실제로 만나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더니 신랑이 해봐라. 나는 지원해주고 싶다. 충분히. 가다가 아니면 돌아와라. 그렇게 말을 하길래 내가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왜 원망을 해? 절대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저는 선생님이 너무 위대한 분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 그렇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거를 제가 힘들어 나를 정말 경매에 첫 발을 뛰게 해줄 수 있는 분일까에 대한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거죠. 근데 그거를 책임져 주지 위대하고 않거든요. 뭐 실력 좋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네. 나를 봐줄 수 있느냐 저는 네. 그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해요. 뭐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네.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이 판단할 건 그게 정확히 맞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더 많이 느꼈죠. 내가 더 많이 못 알아듣고 더 느린 사람이고 더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면서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것만 해서 내가 어떻게든 선생님한테 좀 많이 귀찮게 하더라도 그 길을 갈 수도 있겠다. 이 자신감을 얻으면서 이제 교육을 다 받고 나서 선생님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바로바로 궁금한 걸 항상 바로바로 물어봤고 선생님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셨고 저는 제일 죄송했던 게 아침에 바로 물어보는 게 사람이 누구든지 아침에 제일 바쁜 시간이고 한데 제 사이클이 꼭 그 시간인 거예요. 그게 안 바뀌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꼭 그 시간인 거예요. 아니 근데 제 삶의 패턴이 전 아침에 제일 여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서 그래요. 투자도 좀 거꾸로 하는 게 있잖아요. 남들하고 네. 다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향도 남들하고 좀 반대로 살고 싶은 취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월요일 아침은 누구나 싫잖아요. 난 월요일 아침이 제일 좋죠. 나는 주말 수업 끝나고 금요일 저녁에 이제 토요일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기분이니까
나는 월요일이 평일이 그리고 제일 편하죠.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그거를 미리 법원에서 열리는 그 날짜를 뭐 보름이나 일주일 전에 미리 보고 걸러가는 과정이 있으면은 그게 덜 할 텐데 저는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오래 기다릴 자신도 없고 너무 많은 거를 미리 볼 마음도 없는데 그거를 했어요, 저는. 내일 거, 오늘 아침에 거. 요렇게 딱. 그러면 집중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짧으면서 이게 제한 시간이 네. 딱 있으니까 내가 더 막 네. 집중해서 그게 선생님 스타일이에요. 네, 나는 만약에 지금 나오면 오늘 바로 나가겠다. 저는 전업주부기 때문에 시간이 많으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는 편이 사람이거든요. 시간이 초조할 때는 실수도 하고 판단도 흐려지는 사람이어서 저는 좀 미리 여유 있게 생각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제가 한번 넓게 길게 잡아봤어요. 요 물건을 목표를 두고 사랑에 빠져봤어요. 그랬는데 그게 한 일주일 남았었거든요. 근데 한 4일 남았을 때까지 불탔어. 근데 3일, 2일이 남아가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나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예,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고. 제가 오늘 낙찰받은 물건이 사실 그래요. 그래요? 낙찰 받았지만 네. 찜찜하긴 하거든요. 그게 너무 걱정스러워서 걱정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 시간을 다 없애버리자. 그러면 나는 내일 아침에 것만 본다. 나는 오늘 아침에 것만 본다. 대신에 새벽 3시, 새벽 2시 아니면 뭐 새벽 3, 4시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해가지고 완전 집중. 아이도 방해하지 않고 이제 남편도 절 찾지 않아요. 그전에는 왜 거기 가 있느냐, 왜 불을 켜느냐, 왜 잠을 안 자. 제가 하루 몇 번 냈더니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스타일이구나. 이게 완전히 알고 난 이후에는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푹 빠져가지고 막 하고는 선생님한테 욕을 여쭤보고 크나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나는 2시간 뒤에 은행을 가서 돈 찾아서 바로 나른다. 그럼 이제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뭐 돈 찾고 내가 옷을 입고 뭐 아이들을 보내고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오케이 사인을 딱 받아버리면 진짜 천군만마를 바로 딱 장착을 하는 거예요. 바로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면은 나는 오늘은 그때 그 남편하고 갔을 때도 그런 심정이었어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될 거지만 되면 너무 좋고 이건 안 될 거니까 하니까 마음은 정말 편했고 고민의 시간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걱정이 과연 선생님께서 내 이 스타일을 이해해 주실까. 요게 며칠 가다가 언젠가 한 번은 전화로 선생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항의가 올 수도 있다. 근데 항의가 올 때까지는 난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요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니까 네. 선생님 저를 좀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항상 들이댔어요. 카톡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 저한테 한 번도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신 적이 없으셨고 답을 주셨고 이제 그것도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고 저는 선생님을 만난 게 제 인생에서 요때에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한테 큰 어려움이 진짜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요 물건을 제가 못 받았으면 저한테 지금 저 사는 집에 대한 문제가 또 생겼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오도가 또 할 데도 없는데 근데 그때 너무 간단하게 남편한테 저 집 28일 날 나가. 지금 며칠 안 남았어. 우리 절로 가면 돼. 이렇게 남편이 그럼 우리 이 집을 빼면은 돈도 남아. 너무 돈이 많이 남아. 남편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그러더니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이사를.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선택을 2가지로 갈라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훨씬 더 덜 비참하고 덜 속상하고 그렇죠. 얼마든지 편안해졌어 하면서 이 집을 못 받았으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 이 집이 저랑 인연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 하신 말씀 정말 이 집은 내 인연이다. 이 집이 다른 하자나 문제가 나중에 내가 알게 되더라도 이 집은 참 그때의 시기에는 적합한 집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 화려한 조명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화려한 벽지도 더 아름다워 보이는 느낌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막 선생님 되게 오래된 반지하도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일체를. 진짜 맞아요. 문제가 많은. 좀 오래된 빨간 벽돌 뭐 이런 것도 막 하신다고 했을 때 저도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도 개인적인 얘기도 좀 여쭤보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좀 간략하게 제가 듣는 이유도 그런 부분도 네.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특히 사회 경험이나 이런 세상 경험이 좀 없는 젊은 친구들은 약간 이런 거에서 약간 거친 물건에서 고생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판단이 사견이 들어가는 것 같고 선생님은 약간 마음의 부딪힘도 되게 많았던 분이
집이라는 생각, 그리고 뭐 늦둥이도 있고 이러시니까 거기에 시간을 또 에너지를 썼는데 여기에다 막 수리하거나 그런 데 또 에너지를 쓰는 것도 좀 불편하다는 생각도 저는 했던 것 같아서 조금 비싼 집이더라도 편한 집을 했으면 좋겠다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낡은 집도 하셨는데 반지하도 막 하시고, 근데 오히려 그게 안 되고 이게 되니까 여긴 내가 살아도 될 만한 정도의 컨디션의 네. 집인 거니까 이 정도면 방도 3개고, 근데 뭐 위치적인 부분이야 그거는 또 생각은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길바닥에 나는 건 아니니까 네. 이 집이 또 얼마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 말씀이 맞아요. 제가 말 못한 게 저희 막내 아이가 늦둥이가 태어나면서 장애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근데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세불명.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든 걸리고 싶었고, 그 아이는 평생 동안 침대에서 못 일어날 거다 이 말을 들었는데, 그 아이를 장애인 아이들 재활하는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켜서 진짜 작년 10월 달까지 계속 이제 재활을 시켰어요. 해서 아이가 이제는 뛰어다녀요. 뛰어다녀서 그 재활이 완전히 끝났고, 거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남편이 어떨 때는 진짜 막 쓰리자 포자까지 해서 한 달에 1200도 벌어준 적이 있었고, 기본 800, 700을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보험이 없으니까, 실비가 없으니까 완전히 생돈으로 다 때려 넣어야 되고, 난 내대로 그 돈을 다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게 확률적인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내가 이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남편의 돈을 다 끌어다가 큰아이들까지 희생을 시키면서 할 때에는 진짜 우울증도 걸리고 우리 집이 너무 무너진, 하지만 너무 감사한 게 남편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항상 저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해주고, 난 당신을 믿는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당신이 우리 아이를 세웠고 정상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갔는데 우리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방법이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월세로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을 만나러 갔을 때는 당연히 저한테 낡고 비세고 갈라진 집을 받으셔야죠. 그 돈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어요. 그걸 각오하고 나는 그래도 하겠다고 갔는데, 선생님까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 고생하시면 안 된다고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도 너무 그렇게 괴롭히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꼭 그렇게 완전히 비가 새고 전기가 통하고 갈라진 그런 집이 아니고, 반지하가 아니더라도 선생님 그 집을 처음에 보고 와서 이거 해야 되냐고 막 그랬잖아. 맞아요. 참. 그 선생님이 진짜 그 교육생들한테 이런 집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샘플로 데리고 오려고 했다 그 말까지 할 때, 저는 그때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집이 아니더라도 이런 집도 할 수 있다고 저한테 이제 알려주셨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죽자고 각오를 하고 들어가면 그거보다는 훨씬 나은 길이 열린다, 그거를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하고 남편한테 이제는 설명을, 제가 선생님 동영상을 남편한테 계속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저를 더 믿어줬고, 그리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더 견고하게 믿을 수 있는 밑거름도 되었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의 고생은 할 필요가 없다. 선생님께서 저 이 가정에 이렇게 알려주신 게 정말 불법을 하거나 편법을 쓰거나 이런 게 아니었고,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고 너무 깊은 학식이 아니더라도 저는 뭐 네. 깊지 않아요. 요렇게만 하셔도 된다고 그리고 울타리를 그런 요렇게 쳐주신 깊은 거. 거는 네. 양보하면 돼요. 네. 내가 다 못 가져요. 네. 그들한테 맡기면 돼. 우리는 우리 것만 하면 되죠. 요거를 받기 전에 정말 그럴까에 대한 불안함이 많았는데, 요렇게 하고 나니까 역시 그랬어. 그분 말이 한치도 거품이나 그런 게 없었다. 정말. 아니 뭐 선생님이랑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도 네. 운이 좋게도 잘 맞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상황이랑은 선생님이랑 이 물건은 되게 잘 맞는다는 네.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투자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원하는 거랑도 정말 너무 감사하게, 그게 제가 진짜 원하는 거였습니다. 또 남편께서 선생님 아이가 몸이 네. 좋지 않았을 때 고생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네. 우리 더 수업할 때도 그냥 제가 눈물을 잘 흘리는, 그러니까 제 서름이 너무 복받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눈물이 먼저 쏟아지고, 근데 그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남편을 살려야 된다는, 남편이 몸이 이제 뭐 이제 나이도 있고
너무 굴려서 근데 항상 하는 말이 괜찮아요. 근데 한 번도 저한테 반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게 당신 탓이라는 말도 한 적이 없고 그냥 제가 난 좀 부끄럽네. 제가 울면서 무너지면 자기가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내가 당신 앞에서 약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게요. 미안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걸로 위로가 됐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둘이가 꼭 이제 아이들을 다 재우고 나서는 둘이서 이제 호프집을 가서 둘이서 맥주 한 잔씩 하고 둘 다 맥주 500천이 주량인데 딱 그거 먹고 둘이 들어오는 그게 너무 행복했고 그만큼만 하면 되고 지금도 더 이상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 선량한 사람을 이렇게 고생 속에서만 살게 하는 게 진짜 이거 옳지 않다. 나도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너무 무식하고 할 줄 아는 게 없고 빨리 알아듣지 못하지만 나는 밧줄을 잡아야 된다. 그 생각에 선생님을 찾아왔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첫 발을 내딛고 한 사이클을 무조건 가봐야 된다. 가보면 거기에 대한 용기와 다시 그 힘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발도 못 디뎌보고 공부만 하는 사람하고는 공부를 뭐 5년 하고 3년 하고 이게 아무 필요도 없고 학원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잘난 선생님을 만나도 그거는 도움이 안 되는 거라는 진짜 그 생각을 정말 들면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는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다. 아이고. 정말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해주셨다.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고 이제 부족한 사람한테 선생님이 이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길은 너무 쉬웠어요. 짧았고 길게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아니었고 정말 저는 따라가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 제 마음과 눈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요. 제가 되게 느끼는 게 많네요. 우리 가정의 목표가 선생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게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이렇게 우리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남편도 자기가 이제 접착 시트 하는 것도 자격증을 땄고 자기가 이제 내가 그때 도배를 좀 배워 놓을 걸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자체가 참 행복하고 서로가 둘이 같이 할 수 그 사람은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잘하는 걸 하면 되고 관심 있는 걸 하면 되고 끊임없이 가고 싶은 쪽으로 당신은 그쪽으로 하고 싶어 하니까 가면 되고 나는 열심히 돈만 벌어올게. 난 돈밖에 벌어오는 그밖에는 못해줘.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남편한테 당신의 미래가 한번 되어볼게. 이렇게 하는데 둘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요거 하나 했을 뿐인데 이제까지 맞벌이를 했을 때 돈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저랑 신랑이랑. 그때 서로 큰 힘이 안 됐어요. 뭐 적금을 넣고 벌긴 했는데 이렇게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막연한 근데 지금은 너무 의욕적이고 이제 길을 봤으니 그 길을 가면 된다. 다행이네요. 네.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당한 건데 아침에 이렇게 아니면 밤늦게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선생님 뭐 특별히 뭐 사실 솔직히 말씀하기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저의 일이에요. 그건. 그리고 이것도 웃기잖아. 예를 들어서 평일에 내가 질문을 좀 열어놓잖아요. 근데 업무 시간 9시부터 6시까지만 받을 거야. 네. 보통은 그때 일하잖아. 그럼 질문은 보통 퇴근하거나 막 늦게 막 그 시간 내서 하는 건데 그때 제약을 하는 거는 내가 하더라고요. 바로 답은 못할지라도 남겨는 놔야 된다고 열어는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도 뭐 작은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 10만 원 받았으면 나 안 받았어요. 근데 저도 엄청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당연히 책임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선생님 미안할 게 아니지. 내가 큰 소리 친다? 그건 잘못된 그거 나쁜 놈이야 내 생각에 오히려 왜 이때 연락하고 그건 잘못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다각적으로 이제 괴롭힐 수 있잖아요. 우리의 물음이 근데 그게 선생님도 느꼈겠지만 그 질문 문답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시너지가 좋은 게 지금 시장에 어떤 물건이 나왔는지가 자연스럽게 또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업 준비를 사실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물어보니까 그게 수업 준비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난 수업 준비한다는 생각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선생님도 느꼈겠지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막 30분, 1시간 동안 토론을 하는 게 아니거든. 되게 짧잖아요. 선생님들은 이제 처음 하니까 막
고민을 하겠지만 내 나름에서는 이제 기준이 조금 예전보다는 더 명확했으니까 약간 더 쉽게 대답할 수 있어서 또 하는 거지 뭐. 그거는 미안해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감사합니다. 제일 아이 이게 뭐지? 제일 큰 제가 그거 되게 고민을 민망해요. 했어요. 이거 당연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언제 한 번은 저한테 그 건으로 뭐라고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하면서 보낸 거예요, 항상. 아이, 선생님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이 많아. 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도 연락해? 당연히 있죠. 근데 한번 그럴 때 눌러요. 저도.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래요. 다시 한번 떨어져서 한번. 아까 제가 왜 어머님한테 멀어진 거에 왜 네. 공감이 되냐면 제가 하는 방법이 어떤 부분에 스트레스가 있을 때 하는 방법이 저 정확히 그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네. 사람하고 부딪힐 때는 대구에서 서울 이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 가까이 있을 때보다 좀 떨어져 있고 혼자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심호흡을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새벽 3시 같은 시간대의 환경을 나는 이렇게 오전에 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또 오후에 이렇게 편안하게 아니면 수업하거나 했을 때 저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저에 맞게끔 하는 거 같고 네. 선생님도 선생님에 맞게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게 저의 방법하고 선생님의 방법이 잘 조화가 네. 됐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제가 감사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만 더 물어보려고.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부천의 상급지에 이게 좋은 아파트잖아요. 거기 있는데 거기에는 세를 주고 네. 선생님이 지금 전세로 네. 계시는데 한 몇 주 됐죠? 몇 주 전에 연락을 갑자기 네. 다급하게 주셔서 상황이 좀 난감하게 네, 된 마지막 상황이. 기일에서 이제 경락 대출 받아서 대출금 넣고 잔금 여기 치르고. 잔금 치르고 며칠 있다 보니까 문자가 띵 날라와서 집주인이 선생님의 세입자고 네, 제가 선생님 전세 사는, 살고 있는 그 빌라에 네. 집주인이 문자가 날라와서 자기가 죄송한 말이지만 파산을 했다 해서 지금 전세에 있는 돈으로 명의를 받든지 아니면- 그 뉴스에서 나온 네. 얘기를 또 그거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 나한테 이런 일이 충격적이지. 이거 엄청 무서울 것 같아. 화곡동이 심하지. 우리는 부천 고강동인데 그렇죠. 네. 화곡동하고 사실 거리는 멀지 않아서. 화곡동 뉴스를 구경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러더니 당사자가 또 내가. 네, 보증보험이 있으면 네. 이제 마지막 계약일에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다 해주겠다 해서 저한테 쭉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면서 거기에다가 나가는 확인서를 적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딱 적어가지고 보내려고 하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1년이 남았는데 1년 안에 이 사람들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렇죠. 이 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럼 선생님은 2년 1년. 중에 1년 정도 네. 사신 거고 남은 게 1년 정도. 근데 그 딱 중간 반 살았는데 2년 살고 재계약을 하고 1년을 살은 거예요. 5% 주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에 전화를 했더니 중간 해약 확인서를 받아와라. 하길래 중간 해약 확인서를 해주세요. 나는 이걸로 나가겠다 먼저. 그것도 또 명확히 얘기하는 네. 그랬더니 며칠 지나니까 그걸 매일 그걸 보낸 거예요. 나 이렇게 해줘라. 나 이렇게 해줘라. 막 쫄라댄 거예요. 나 이제 뭐 온짐이 달았어요. 당연하죠. 네. 좋아야죠. 그 사람은 빌라왕이라 하더라고. 너무 많은 빌라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돋보여야 되니까 내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세입자들 너무 많으니까. 네 너무 많으니까 우리 신랑 이름으로 돼 있긴 한데 내가 계속 그 연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월요일 날 시작을 했는데 금요일 날 좀 소포가 온 거예요. 중도 해약 확인서하고 자기 인감하고 딱 떼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보증보험가가 이걸로 가능하냐고 했더니 집을 비워주겠다는 확약서를 적어줬냐고. 그 사람 담당은 따로 있더라고. 빌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을 담당하는데 네. 빌라왕 전담 네, 직원이 네. 있구나. 동부를 갔더니 서부를 가 담당자가 있을 거라고. 갔더니 주인이 파산했대요 하니까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하니까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거 적어달라고 했을 텐데 적어줬냐고. 그거 적어주면 돈 못 줍니다. 우리가 돈을 주면 그쪽에서 또 법으로 걸어요. 왜? 이제 세입자가 나한테 집을 명도하겠다고 확인서를 적어줬는데 왜 당신 돈을 내줬느냐. 또 법에 걸린다고 못 준다고 하길래 저는 그걸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도 확인서에다가 제가 집을 비워주겠다는 같이 해달라고 해서 저는 철저하게 제목에다가 중도 해약 확인서라고 적었고 그쪽에서 원한 거를 나는 주지 않았고 내가 만들어서 보냈다. 그랬더니 자기가 또 만들어서 보내왔다 이렇게 보여줬더니 그러면 내일 당장 법원에 가셔서 이제 요렇게 하시고 한 달 뒤에니까 수요일 날 딱 한 달 되는 날이에요. 서류를 요렇게 해가지고 찾아오면 언제쯤 이사하겠다고 하면 돈을 내주겠다. 네, 요렇게 다행이다. 이제 거의 수기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집으로 이사를 올까도 싶고 1년의 기간만 채우면 중동에가 이제 우리 아파트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집을 세를 놓으면
나오면 우리가 그럼 또 1년을 애매해. 네, 1년을 누가 우리 계약을 해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네. 또 비싸게 들어가야 돼. 네, 저 집을 살기에 불안하고 그렇죠. 또 새로 가는 집이 또 이상한 주인을 만나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도 이제 당해보니까 없지 않아 있고 그렇죠. 저도 지난주에 이사 왔거든요. 전 월세니까 보증이 진짜 작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불안해. 당일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막 그 30분 동안 또 티는 안 냈지만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3억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지 않은 돈이에요. 저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돈이 있고 대출을 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매불망 저기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요것도 옵션이 하나 생긴 거예요. 네, 요것도 요런 대로 해결이 되고 요 집도 요렇게 생겼고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일들이 꼬이는 일이 자꾸 생기지? 이렇게 말을 하길래 내가 아니야. 순리적으로 풀리는 일들이 맞아요. 계속 생기는 거야. 맞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고 난 뒤에 계속 사고가 터진다. 계속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터지고 후회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 내가 막을 수 없는. 근데 봐라. 우린 다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요. 너무 좋게 아무하고도 안 싸웠어. 그럼 우린 되게 잘 풀린 거거든. 이렇게 말하고 남편이 그러네요 이렇게 말을 하길래 우리 운 좋은 거야. 우리 되게 잘 풀리는 거야. 근데 신랑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야. 남편이 맞다고. 그러니까요. 저도 네. 선생님 삶을 단편적으로 듣긴 했지만 네. 선생님이 고향에서 마음의 부딪힘을 겪으면서 무일푼으로 거의 온 거 아니에요? 네, 서울? 맞아요. 물푼으로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꿈꾸는 나름의 배우자 상도 있었는데 네. 그런 분을 또 만났다는 네. 생각도 들고 돈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일에 있어서 업에 있어서도 생각하는 부분 네. 그리고 아이가 몸이 불편했는데 그거 기적 같은 일이라고 조금 교수님이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아이가 걷는다고 제가 말을 했더니 흔들리면서 걷는데도 저 흔들림은 안 나아질 거다. 얘는 근육병이 있을 거다. 시신경종에 장애가 있을 거라. 병명이 안 나왔지만 이 세상에 장애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원인이 없는 게 너무 병명이 많다. 얘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랬는데 아이가 지금 막 뛰어다니는데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근육 힘 다 생기고 소리 막 지르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그 병원을 끊고 다른 병원 다니다가 그 병원을 작년에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선생님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렇게 다시 물어봤더니 내가 이런 교수를 하는 이유가 이런 기적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내 교수가 된 자부심을 느낀다. 제가 속으로 당신이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는 안 된다고 자기는 나한테 안 좋은 말만 계속해서 상처만 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수가 된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속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아이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집에 대해서도 전세 그 불편함 전세금 3억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거 막 다 날리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많아요. 뉴스에 보면 근데 그것도 온전히 또 보존을 받게 됩니다. 맞아요. 선생님 살다 보니까 네. 100%가 없어요. 아이를 병원에서 못 끊는다고 아예 단언을 해버렸잖아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항상 묘하게 너한테 딱 이렇게 찝어주지 못하지만 네 아이는 그렇다. 이런 식의 뉘앙스.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 사람들은 거의 100%로 말을 했지만 우리 아이는 지금 정상이라고 완전히 말을 그러니까요. 들었고 그러면 네. 누굴 믿어야 돼? 네. 그 병에서는 전문가니까. 전문가를 믿어야 돼? 내 경험을 믿어야 돼? 네. 아니면 내 믿음에 대한 내 생각을 믿어야 돼? 내 확신을 믿어야 돼가 정확히 구분되는 게 아이 얘기를 제가 부동산한테 대비를 하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난 부동산 하면서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한 것 네. 같아요. 내 반지하 이거 왜 1020에도 안 나가는구만 했는데 1040에 나가거든. 그럼 내가 그 부동산을 믿어야 되나? 직거래 그 세입자를 믿어야 되나 해서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 기준들이 저도 하나씩 조금 누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도 선생님 아까 갔을 때 탑층이 막 이런 네. 식으로 또 무시하는 행동이 있었잖아요. 아이, 그거는 그들 생각인 거고 나는 나의 생각. 선생님은 어떤 엄마보다 저는 생각의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 생각하는 대로 지금 다 됐어요. 그럼 이건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 집에 대해서도 당연히 선생님이 생각하는 월세 당연히 계약이 될 거라는 믿음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힘을 빼버리면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다. 어떨 때는 나는 완전히 무너졌는데 내가 한쪽 무릎을 세우고 있을 뿐이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려고 나는 지금 버티고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가족이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었고 무너졌다는 인정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든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전의 과정 같은 그만큼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아이 문제도 우리의 인생도 맞습니다. 네. 네, 선생님의 투자도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예민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또 과거사 얘기도 또 들려주시고 또 이 집도 이렇게 같이 공개해주고 선생님 얘기를 듣고 분명히 누군가는 또 용기와 희망을 네. 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제가 감사하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늦은 긴 시간을 시간까지. 선생님을 잡아둬서 어떡하나요? 아니요, 왜 내가 잡아준 거지? 선생님 너무 힘드신데 진짜 아니요. 저는 내일 쉬잖아요. 저도